네, 안녕하세요. AI 영화학부 석광호 교수입니다. 그럼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AI 영화학부 석광호 교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주제는 AI 두려움 너머의 희망, 공생을 위한 인공지능의 길에 대해서 오늘 이런 인간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즉 AI를 공포가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나아갈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첫 페이지로 현재 전 세계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시총 순위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이제 부자 기업들이죠.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인데, 자,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습니다. 제가 10위까지 이제 뽑아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이제 AI를 안 하는 회사가 몇 개 있을까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테슬라. 이제 10개 중에서 8개 기업들이 현재 AI로 이제 앞으로 성장하면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회사죠. 석유 정유 회사입니다. 그리고 10위에 있는 버크셔의 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버핏의 어떤 투자 회사로 알려져 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시총, 제일 이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은 다 AI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현재 시총 순위 1위죠. 거의 어마어마하죠. 6,389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전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얼마 전이죠. 이 제미나이 프로가 발표되면서 현재 이 구글이 또 이제 바짝 이 1위 석권을 위해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는 GPU, 그리고 애플은 또 이제 iOS에 또 이런 AI 기술들을 또 선보이고 있고, 또 구글에서는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이 전 세계 90%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글도 이제 현재 오픈 AI를 뭐 추월했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을 정도로 지금 챗GPT보다 이제 제미나이 성능이 우월하면서 현재 이렇게 주가를 좀 열심히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돈을 벌었지만 특히 이제 이런 애저라든지 특히 이런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이제 AI를 접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도 전 세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1위 기업이죠. AWS라고 해서 현재 여기에도 다양한 이제 AI 관련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브로드콤도 이제 반도체, 이 AI 반도체 쪽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SNS의 강자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등 현재 SNS의 전 세계 1위 기업으로서 여기에도 이제 SNS에 이제 AI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도 이제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뭐 로봇, 최근에는 뭐 그룹, 특히 이제 SNS까지 모든 이제 분야에 이제 섭렵하면서 AI 기술들 접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현재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이런 경제 흐름, 현재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저는 이런 시총 순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을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은 게 이제 현재 어떤 AI 기술들 또는 이제 다른 어떤 기술들이 현재 어떻게 지금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좀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이제 이런 세계의 어떤 흐름, 정세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현재 이렇게 AI가 지금 전 세계 어떤 경제, 패권을 다툼하면서 이제 이렇게 현재 진행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데이터 센터 전쟁이 있죠.
자, 센터 중에서 지금 요 데이터 센서는 이제 미국에 있는 테네시주에 있는데요. SI 콜로서스라고 합니다.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현재 이제 구축을 해서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GPU, 엔비디아의 GPU H100이 몇만 장이 들어갔을까요? 일단은 여러분께서 좀 놀라실 만한 10만 장이 여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H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엔비디아에서 파는 그래픽 카드인데, 좀 오래된 버전입니다. 오래된 버전이긴 한데, 이 H백 같은 경우는 하나가 보통은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10만 장이면 얼마일까요? 이 GPU 값만 해도 거의 뭐 몇십억 정도, 거의 10억 이상의 그래픽 카드가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다양한 또 이 전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가스터빈 발전 관련된 35기의 가스터빈 발전 시설이 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얼마 전에 엔비디아 잭슨왕 CEO가 방문하면서 몇만 장? 26만 장을 그쵸? 우리나라한테 보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26만 장이라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그 그래픽 카드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10만 장이 들어간 전 세계 제일 최대 규모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6만 장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몇십 조 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한테 주는 그래픽 카드의 어떤 모델은 H100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지금 물량 확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이 AI를 하려면은 그래픽 카드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전 세계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어때요? 매진이라고 하죠. 이제 물량이 없다. 지금 다 팔렸다라고 합니다. 이미 앞으로 이제 생산될 그래픽 카드가 이미 다 완판됐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AI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 확보가 중요한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런 그래픽 카드 확보를 위해서 또 AI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현재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경쟁이 앞으로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 3위 AI 이 강국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 이런 그래픽 카드를 기반으로 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이제 건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만큼 이제 AI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 특히 이 데이터 센터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AI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센터, 또 아닌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AI 쪽으로 앞으로 3위, 전 세계 강국 3위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현재 정부 차원에서 크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이 구축이 되고 있죠. 이 전력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스터빈 35기가 이제 배치가 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또 이제 탄소 중립을 또 실현하기 위한 또 그런 기술을 또 앞으로 데이터 센터 축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는 어떤 최신의 어떤 이런 기술들이 모두 녹아져 내린 이런 어떤 이런 센터로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H100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이제 구축이 돼 있는 10만 장이 구축이 됐는데, 이 그래픽 카드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H100에서 H200, 그리고 B100, B200, 그다음에 GB200으로 계속 그래픽 카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중국에 이제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 특히 이제 이 B200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를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내용이 또 보도되기도 했죠. 그만큼 이런 그래픽 카드의 발전 속도와 AI의 어떤 발전 속도는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100과 지금 우리나라에 앞으로 올 이 그래픽 카드는 뭐 GB200 또는 이제 B200의 어떤 이런 고성능의 이런 그래픽 카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GB200 같은 경우는 H100보다 이제 이 LLM 우리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이제 거대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픽 카드 이제 성능이 추론의 30배
그리고 훈련의 4배,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25배, 데이터 처리는 18배로 상당히 이제 이 그래픽 카드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GB200 같은 경우는 이 실시간 1조 개 매개 변수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다. 그만큼 정말 이제 앞으로 이 AI의 성능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엔비디아에서 좀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재 이 그래픽 카드 인프라가 있으면은 또 다른 또 영역이 있죠. 하나는 이제 이런 LLM. 예를 들면은 하나 이제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은 어떤 AI 뭐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어느 모델들, 하는 어떤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어떻게 결과를 뽑아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그리고 뭐 3D 그래픽, 그리고 센서, 뭐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이 ML, LMS 예를 들면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제 멀티모달로 이제 모델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챗GPT가 이제 거의 2022년 정도 이제 본격화가 됐는데, 그 뒤로 여기 사람이 보이죠. 이 걷는 속도가 지금 뭐 자동차, 스포츠카로 가고, 비행기로 가고, 이제 로켓으로 가고, 얼마나 이렇게 모델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하면서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챗GPT가 전 세계 어떤 시장을 이끌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게 제미나이가 좀 더 이제 또 이렇게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런 또 리드하고 있는 이런 선두권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언어 모델들 특히 이제 이것은 이제 멀티 모달로 앞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그런 연구가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이제 인프라의 어떤 발전, 현재 상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속화된 인프라에 대해서 뭐 현재 다양한 어떠한 그런 서비스들, AI 서비스들이 대중에게 소개가 되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뭐 10년 전 이상, 10년 전에는 이제 알파고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때 세상에서 이 알파고가 바둑을 이제 이세돌에 이제 이기면서 알파고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봤죠. 물론 그때는 우리가 크게 이제 다가오지 못했던 부분은 이게 AI라는 이 알파고라는 게 대중적이지 못했죠. 우리가 이제 알파고를 써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 이제 대중 속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AI 서비스들이 대중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 변화도 지금 그렇게 크게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시대의 AI와 지금의 AI는 이제 결이 다르고 현재 이제 AI의 어떤 시대의 흐름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AI를 두려워하고 있죠. 물론 이제 AI를 우리는 이제 업무에서도 뭐 일반 생활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느 정도 이제 편리함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왜 AI를 두려워하는가? 결국에는 일단은 우리의 어떤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AI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로 뭐 영화나 언론이 만든 이런 AI 디스토피아가 있죠. 첫 번째 영화를 보시면 다 기억나시죠? 터미네이터.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엑스마키나.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허. 그리고 네 번째 영화는 채피라는 영화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전 세계 어떤 AI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들이 많죠. 이때 이제 AI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터미네이터나 엑스마키나나 뭐 채피나 다 의지를 가진 존재로 이제 영화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의지를 가질 때, 즉, 인간과 같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뭐, 감정을 소유한다라고 봤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AI가 두려워지는 시점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영화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 경험이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 디스토피아의 미래에 대한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현재 AI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를 봤을 때는 현재 이런 생성형 AI
딥페이크, 그리고 AI 로봇들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시는 여기 첫 번째 사진,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 둘 다 뭐예요? 가짜, 이 디지털 휴먼입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죠. 현재 이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가상의 이런 실제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실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딥페이크 기술들이 또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제 영상이 있죠.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렇게 사교하는 영상이죠. 그래서 이런 딥페이크 영상들이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 그냥 텍스트하고 하면은 쉽게 이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딥페이크 기술들은 이미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풀려졌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이제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이죠. 전 세계 이제 이 로봇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게 테슬라의 옵티머스하고 그리고 현대에서 인수한 우리나라 현대에서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두 개의 로봇이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봇 기술들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뭐 2, 30년대 넘었죠.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게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휴보라는 로봇이 있었고, 일본의 아시모라는 로봇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걷기만 해도 사람들이 와, 와 했었는데, 지금은, 인간처럼 이제 춤을 추고, 그리고 뭐 조리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영역들을 또 로봇이 발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의 어떤 로봇과 다른 점은 이제 이 로봇에 이제 AI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AI가 들어가면서 이제 로봇도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죠. 이 생성형 AI라는 곳에 이제 이 감정이 들어가고 어떤 AI 기술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사생활 보호와 감시 사회의 경계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수업 자료에서 제가 이제 실제 구현을 했던 이제 제 프로그래밍에서 구현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욜로라고 해서 이제 이 컴퓨터 비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또 학습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디를 이제 추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어떤 CCTV 영상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전국에 다 CCTV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런 이 감시, 추적, 뭐 이런 쪽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AI를 두려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교통, 보안, 뭐 의료 등 뭐 이런 얼굴 인식, 뭐 상황 분석, 뭐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이제 AI로 지금 이렇게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누가 이제 통제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개인정보 이슈도 크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AI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죠. 몇 년째 펼쳐지고 있죠. 자, 일단은 여기에 이제 보이시는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샤헤드 136이라고 해서 자폭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란에서 만든 이제 드론이고요. 현재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제 자폭 현재 이렇게 기술들이 펼쳐지면서 실전 배치되면서 지금 살상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직접 뭐 탱크를 조종하거나 아니면 이 비행기, 전투기를 조종하거나 앞으로 이 전쟁의 양상도 지금 바뀌고 있죠. 그냥 이제 앞으로 이제 무인기 이제 어떤 이제 타겟을 정하면은 이제 AI가 그 타겟을 통해서 바로 가서 자폭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영화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좀 계속 지금 현실화되고 특히 이런 AI가 이 전쟁에 앞으로 이런 활용이 점차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고 있는 것을 좀 보이는 게 우리가 좀 AI를 또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AI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런 좀 이런 암울한 뭐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생을 위한 부분을 좀 우리가 다뤄야 될 건가도 중요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쭉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실의 AI는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이런 다양한 인프라, 그리고 AI 이런 거대한 언어 모델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AI의 두려움을 어떤 유발시키는 다양한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현재 AI는 이제 좁은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의 이제 지능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드론 같은 경우는 어떤 딱 그 타겟에 가서 자폭을 해라. 그런 딱 일정한 어떤 그런 태스크 기반의 이런 AI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쓰는 뭐 챗GPT도 마찬가지죠. 챗GPT가 물론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하고 앞으로 뭐 발전을 하면은 챗GPT가 뭐 예를 들면 가상 인간이 되고 아니면 챗GPT 어떤 기능이 로봇에 접목이 돼서 직접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건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 지능의 범위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패턴 인식, 정보 요약, 뭐 언어 생성 등 특히 이제 이런 한정된 이런 형태의 어떤 지적인 작업에서는 이미 인간의 어떤 능력을 능가를 했다. 그렇지만 인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역에서 뭐 예를 들면 요리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고 뭐 시험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인간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들이 현재까지 AI가 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제한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의 어떤 이해 부족이 현재 인공지능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상과 직접 연결된 어떤 사고 체계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이 할루시네이션, 환각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편향된 데이터들, 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실 판단 능력이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AI, 생성형 AI로 뭐 이미지나 뭐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뭐 이 눈이 막 여기 와 있거나 귀가 막 없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을 뭐 우리는 또 앞으로 지켜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AI가 특정 분야에서는 지금 인간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죠. 이미 챗GPT의 어떤 이런 수리 능력이나 뭐 어떤 뭐 글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뭐 이미 다 인간을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인간처럼 폭넓은 지능을 갖는 수준은 앞으로 한 10년에서 30년 사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이제 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어떤 인간 수준,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을 우리가 이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 일반화된 인공지능까지는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보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것은 더 땡겨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안쪽으로 더 땡겨줄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AGI 다음은 또 뭘로 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슈퍼 인공지능으로 또 가게 됩니다. 터미네이터가 대표적인 슈퍼 인공지능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이런 AI 어떤 이런 좀 위험성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공생형 AI의 핵심 기술과 요구 역량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XAI라고 합니다. Explainable AI.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가 앞으로 이 윤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되는 또 용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AI 판단을 근거로 인간 일단 이해가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즉, 이 XAI에서의 어떤 키워드는 신뢰성과 투명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Responsible AI, 책임형 AI입니다. 그래서 편향, 바이어스죠. 바이어스나 오류, 이런 것들을 감소해야 되고, 안전한 모델들을 빌드해야 되고, 특히 이제 규제 준수도 중요합니다. 뭐 GDPR이나 AI 액트 같은 경우는 EU에서 만든 이런 법제 이제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개인정보 보호나 뭐 관련된 이제 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AI라는 게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회적인 규범이나 아니면 어떤 법,
제도는 크게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같이 발전하게 될 것인가도 이제 사회적인 또 하나의 이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개인정보와 권리 보호죠. 그래서 이 연합학습, 뭐 온디바이스 AI, 암호화 기반 학습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이제 핵심 기술로 펼쳐질 텐데, 즉 여러분이 생산하는 데이터들, AI는 데이터를 먹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큰 기업들, 여러분께서 만든 데이터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줌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들, 뭐 카카오톡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검색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간다?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그렇죠? 그 데이터 센터에 여러분의 모든 이런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들이 거기에 있어요. 즉, 기업들이 또는 정부가 여러분의 어떤 이런 개인정보들을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런 연합학습이나 뭐 온디바이스 AI나 뭐 암호화나 이런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이슈, 특히 공생형 AI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요구되는 역량은 다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AI는 피할 수 없는 이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쓰듯이 이제 AI는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앞으로 AI 시대에서 이런 AI 리터러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AI 동작을 어떤 원리를 이해한다든지 여러분께서 프롬프트 작성이나 AI 활용 능력도 키워야 되고 비판적 사고도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협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AI와 함께 문제 해결, 그리고 어떤 자동화와 도구 활용을 통한 이런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이런 인간과 기의 어떤 협업 구조를 이해하는 이런 협업 역량도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AI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도 필요하죠. 여러분께서 이제 AI로 나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시각화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신뢰성을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께서 AI를 활용하면서 고려해야 될 이런 역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이런 AI 활용 능력이 새로운 문해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AI 기술의 지속 가능성 문제인데요. 그래서 AI 성장과 지속 가능성은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제 건설되고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이 에너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데이터 센터는 뭐 수십만 장의 GPU 그리고 전력 소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냉각,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비용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이런 발생하는 이런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 또는 이제 관련된 열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 하나만 켜도 집에 방 안에 열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십만 장의 컴퓨팅 파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발생한 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열을 어떻게 또 전력화할 것인가 그런 기술을 동반 성장을 해서 현재 이런 에너지 환경 부담을 통한 그 부분에서 이제 발전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소음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슈는 물론 계속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효율 지속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데이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정확한 결과, 신뢰성 있는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런 비용들도 마찬가지죠. 그 효율성. 그런 부분에서 일단 모델 압축이나 경량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가비지 데이터들은 이제 바로 제거를 하고 쓸모 있는 데이터만 잘 활용을 해서 그런 고효율 부분에서 앞으로 축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디스톨레이션 뭐 MOE 등을 통한 뭐 효율 향상도 있습니다. 자, 디스톨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식 중류인데요. 이제 하나의 이제 큰 모델,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거대한 모델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뭐 기업에서 그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모델에서
어떤 지식을 따르게 또 이제 가져와가지고 작은 모델에 어떤 전달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티처,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런 모델을 좀 더 최적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MOE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데요. 이제 이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 모델들을 선별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모델을 좀 더 단순화해서 연산량을 좀 크게 줄이는 뭐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산량이 감소가 또 중요한 게 이 위에 있는 1번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어떤 그러니까 유효한 데이터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이런 연산량을 좀 감소해서 이런 에너지 환경 부담을 좀 줄이는 뭐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친환경 인프라, 온 디바이스 AI로 해서 이런 서버 의존도를 좀 감소를 하고 뭐 이런 순행식 재생에너지 기반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뭐 이런 쪽으로 계속 AI 모델도 발전을 하고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들도 좀 고려를 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생을 위한 AI 길로 봤을 때는 벽에는 이제 이런 인간 중심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 또 사회적 확장 그리고 신뢰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공생형 AI는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휴먼 센터드 AI, 즉 인간 중심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술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안전, 가치, 행복을 위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AI 개발 운영에 인간의 어떤 존엄, 권리를 일단 우선화해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 윤리, 제도, 규제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조화롭게 발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인간 확장 사회, 즉 이제 인간 능력 확장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현재 의존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저도 약간 챗GPT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제 AI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를 하나의 이제 그냥 좀 뭔가 보조 수단으로서 나의 어떤 좀 이렇게 하나의 이제 보조 영역으로 내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너무 의지하지 않는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을 좀 더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이제 이런 AI라는 게, 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리터러시 부분에서 크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적 기술의 어떤 지향을 또 보여줘야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정한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데이터라는 게 결국에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데이터, 이 오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슈화되고 이런 것들이 AI가 학습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이제 또 이 공생을 위한 AI 길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공정성, 투명성 확보, 그리고 이런 이 차별 없는 알고리즘과 안전 데이터 사용이 앞으로 이런 공생을 위한 AI 길로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이런 공생을 위한, 뭐, 물론 다양한 이제 AI 현재 흐름, 뭐, 이렇게 짧게나마 쭉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특히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기술을 만들 수는 없고, 결국에는 이것을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규칙이나 뭐 어떻게 조언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어떤 AI 어떤 그런 기술에 비해서 인성이 어떻게 또 회복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합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